세입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잘 챙겨와야 되는 것들을 못 챙겨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예컨대 그 대항력에 관한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우선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되는데, 지난번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나왔을 때 그 대리권이 확실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또 소유자는 A인데 B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뭐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 당사자 쓸 때 합법적인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당사자와 쓴 것인지 이거를 또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한 점포를 인도받는 것인지도 명확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점포가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건축물 대장이나 뭐 이런 게 잘못되어 있을 때 내가 계약한 점포와 실제로 내가 사용하게 되는 점포가 다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뭐 좀 늦게 한다든지 그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는 사이에 어떤 뭐 저당권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죠. 그 밖에도 뭐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그 세무서에 가서 확정입자를 받아야 됩니다. 세무서는 이제 당해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제3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깜빡하신다든지, 또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는데, 그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그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못 받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소액 임차인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또 각종 통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서툴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 통지를 한다든지 이럴 때, 또 계약 갱시 청구권 행사 통지, 또 새로운 임차인 계약 승계 요청 통지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뭐 전화로 한다든지 만나서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상 저쪽에서 맞다고 할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 날짜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통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 안 생기게 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거죠. 그 내용증명 우편은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작성된 일자를 확정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방식이거든요. 즉 같은 내용의 세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인을 찍어가지고 날짜인을 찍어서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당사자한테 붙이러 온 분한테 되돌려주고, 또 한 분은 그 봉투에 넣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찍힌 날짜가 그 문서의 내용을과는 관계없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걸 확정일자 있는 문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상대방한테 아까 말씀드린 계약 만료 통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통지, 또 새로운 임차인 계약 승계 요청 통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내가 분명하게 몇 월 며칠자에 이런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죠. 워낙 지킬 게 많아가지고 깜빡하면 다 놓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하시는 데만 이제 열중을 하셔서 통상적으로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됐을 때는 정확히 이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큰 계약 같은 경우는 법무사님 끼고 딱 들어가야 그렇죠. 실수 없지. 그러면 완전히 놓치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큰 건물의 임대차나 가게도 이제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집주인 쪽에서 이렇게 내용 증명 오는 걸 보면 법무법인 같은 데서 많이 보냅니다. 아예 그쪽도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내용 증명 하나 보내는 것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본인이 뭐 이렇게 잘 써서 보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법률적인 어구를 잘 모르고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소의 돈이 들더라도,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 법률 사무실에 가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가 놓쳤다 빠뜨렸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뭐 대항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보증금융 반환에 관한 문제, 각종 통지 방법에 관한 문제들의 이런 정확한 절차를 놓치면 그 뭐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는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뭐 고치고 쓰고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못했을 때는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도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계약 종료가 됐을 때 서로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임대인도 요번에는 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별로고 있다가 깜빡해서 딱 보니까 계약 만료까지 한 29일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저 3개월 이전에는 이렇게 한 달 이전, 3개월에서 한 달 이전까지는 보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놓치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라 해서 자동으로 이제 또 동일한 기간만큼, 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돼 버리죠. 서로 믿고 신의를 지키고 이러다 보면 깜빡 다 놓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저 묵시의 갱신으로 많이 가죠. 전체의 임대차의 한 80%는 묵시의 갱신으로 가고, 사실상 이걸 가지고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은 1, 2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1, 20%에 자기 일이 껴 있으면 뭐 그건 100%니까. 그래서 늘상 곁에 이걸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곁에 이렇게 법무사나 변호사나 또 뭐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 노무사, 뭐 이런 전문 자격사들하고 이렇게 친해 놀 필요가 있죠. 임차인은 주로 우리 한번 가게 들어가면 오래 좀 장사를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주로 뭘 신경 써야 되죠? 계속 장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적으로 뭘 한다는 것보다도, 그건 이제 서로 의사가 불일치됐을 때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활한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서로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 수준이 서로들 높으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이 법에 하나도 몰라도 분쟁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하다 보면은 자기 욕심껏 뭐든지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법을 들먹이지
않을 정도로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법들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나 또 임차인이 뭐라고 했을 때 이 법에 있는 사항을 딱 이렇게 적시해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임차인이 아무래도 약자니까 먼저 챙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기 권리는 뭐 법원에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무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평등하다는 주장을 하고 또 권리 있다는 주장을 해야지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지, 법이 스스로 찾아 나서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갱신 같은 걸 계속 요구하려면 절차를 정확히 다시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계약 그 만료 3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까 그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하면은 그거는 뭐 저쪽에서 거부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그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4차례 정도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5년까지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청구했는데도 집주인이 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3기의 그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3번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의 그 연체가 있을 경우, 연속 아니면 뭐 간간히 세 번 합쳐서. 네. 합쳐서. 그다음에 임차인이 집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즉 이건 경우는 이제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이런 걸로 쓰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걸로 쓰고 있다든지, 사무실로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방을 차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문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자기가 빌린 건물 일부를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전대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을 뭐 이렇게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파손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렇게 행사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이 위반돼서 나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소송에 가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 임차인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임대료를 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쓰겠다는 용도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대할 때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이제 받았을 때만 전대가 가능하고, 또 건물을 무단히 이렇게 막 부시거나 고치면은 또 안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더라도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터집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법에는 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요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것이 일부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가구를 나누는데 조금 걸리적거려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했다. 이게 과연 그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송 붙었을 때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고, 또 관계에 전문가들의 감정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률 관계가 양 당사자 간에 충분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고, 그러면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사고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들을 찾게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우선 자기 것만 먼저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은 조금 덜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서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임차인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도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 어떤 것들이 문제시 많이 됩니까? 임대인이 이제 건물을 임차 목적에 합당하도록 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줄줄줄 샌다. 그런데 그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분쟁거리는 이제 임대료 같은 걸 부당하게 올려달라 이랬을 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이 이제 만료되거나 아니면 뭐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제 파기될 경우에 그 쟁점 중에서 사실은 제일 많은 쟁점이 저는 권리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권리금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 권리금은 일단 이제 이 2015년 개정법률에 의해서 권리금 보호 조항이 들어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전체가 이렇게 보호받는 경우가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현재 임차인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집주인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종료되기 3개월서부터 한 달 사이에 그 새로운 권리금을 줄 이제 을을 구해가지고 와서 집주인한테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것을 승낙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겠죠. 이제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이제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아까 이제 갑이 을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을이 임대인이 알기로는 또는 보기에 이게 좀 애매해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보증금을 이거 낼 능력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어떻게든지 맞춰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월세를 잘 안 낼 것 같아, 못 낼 것 같은 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내봐야 아는 문제인데 이런 게 법조문에 애매하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까 을을 얘기하는 거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임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 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현재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좀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은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갑이 이제 권리금 1억을 준 데는 을이 있어서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집주인이 병을 내려오는 거예요. 병도 1억을 준댄다 당신한테. 응? 그러니까 이 병하고 나는 계약을 한다. 이건 된다는 거죠. 근데 병이 권리금을 5천 주는데 집주인하고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5천밖에 안 주겠다 이러면 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오니까 내가 제가 임차인이라면 1억 받으려고 1억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5천 준다는 사람하고 내가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권리금 계약을. 그럼 그러니까, 집주인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무하고도 계약을 안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뭐 트집을 많이 잡아요. 이 업종도 안 된다, 저 업종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나가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나 계속 연속적으로 그럴 때는 이 임차인이 그 임대인한테 그 권리금에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청구할 수 있네요. 예, 예. 근데 주로 저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게 집주인이 그냥 그 가게를 하고 싶어서 쫓아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금 못 주겠다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다 만료됐을 때는 쫓겨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준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그 사람이 준다고 한 권리금 상당액을 이렇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이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권리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은 이 신규 임차인이 준다는 그 금액 전체가 아니고 그거하고 이제 또 평가 금액이 있어요. 정부에서 고시한 이제 평균 그 권리금 서울의 경우 약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죠. 법원 판결은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 그동안에 이제 계속 장사를 계속 명도 소송이 안 된 명도 소송이 붙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집을 비워준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집을 안 비워주고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나중에도 또 다루겠지만은 임대인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소송하는 게 첫째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둘째는 그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 셋째는 이렇게 권리금에 관한 소송, 이런 소송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집주인하고 세든 사람하고 권리금 가지고 금액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자기가 이제 쓰겠다. 예, 예. 그러면 시세는 뭐 1억에 형성돼 있는데 이게 무슨 1억이냐? 나는 5천만 원만 주고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갭의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죠? 어떻게 처리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하게 되겠죠. 이제 집을 비워라. 그럼 거기서 반소로 나는 권리금 1억을 받지 않으면 비워줄 수 없다. 보증금과 권리금 이런 소송이 이제 제기게 되게 되면 천상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모든 게 이제 종료되죠. 만약에 이런 분쟁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일단은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권리 행사에는 이제 그렇게 능동적인 입장과 수동적인 입장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서 내가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사를 하면 되죠. 하면은 그 불법행위니까 임대인이 이제 소송을 걸어오겠죠. 임차인한테 건물 명도 소송을 이게 걸어오면 그때 이제 응소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줄 때는 요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원고가 자기가 돼서 이게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죠. 분쟁이 안 생기도록 뭐 계약서를 잘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 생기를 미리 예방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글쎄 와서 네. 그게 뭐 상담하면 가능하죠. 그렇죠. 상담을 하면은 네. 그 확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예, 어떻게 상담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분쟁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려 깊으신 분들이 항상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서 점포를 보고 이런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법무사에 와서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내가 점포를 계약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지 이렇게 돌다리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건너가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이제 적은 거고 그냥 중개업소에서 얘기하는 말만 듣고 또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도가 높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seng30@한메일.net 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응답해서 올리겠습니다.